돌격하라! 모두 죽여라! 이놈들을 베어주마! 어서 저 도적놈을 잡아라! 나는 도적이 아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남자.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 된 한 사람. 하지만 그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서자라 부를 때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 홍길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연과 세월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신분의 벽을 넘어 백성들의 영웅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억울함과 서름,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북촌, 기와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양반가 골목.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담장을 자랑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판서 댁. 삼정승 중 한 명인 이조판서 홍모의 저택이었습니다. 이 집 사랑채에는 적자인 큰아들 인영이 살았고 안채에는 정실 부인이 거처했으며 사당채 뒤편 행랑채보다도 작은 곳에는 첩춘섬과 그녀의 아들이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길동이었습니다. 길동은 영특했습니다. 3살 때 이미 천자문을 떼었고 5살에는 사서삼경의 뜻을 물었으며 7살에는 형 인형보다 글을 더 잘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춘섬은 아들의 재주를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길동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밖에 나서면 안 된다. 알겠느냐? 어린 길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이 글을 읽는 것을 막는지, 왜 형님이 글 공부를 하러 서당에 갈 때 자신은 뒤뜰에 숨어야 하는지, 왜 아버지는 자신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지 어린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길동이 10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형 인형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북새통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고 양반 손님들은 축하의 말을 건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길동은 행랑채 구석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홍판서가 활짝 웃으며 아들 인형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로구나. 길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그 말이 길동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도 홍판서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길동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잔치가 한창이던 저녁, 길동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몰래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등불이 환하게 켜진 마루 아래에 서서 그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형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에서 자신은 영원히 서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 신세라는 것을. 그날 밤 길동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흘리기엔 너무나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춘섬은 아들을 꼭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서자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벽은 결코 넘을 수 없었습니다. 길동은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글을 읽지도 않았고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춘섬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자의 운명이었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그렇게 홍길동의 어린 시절은 흘러갔습니다. 웃음도 희망도 꿈도 없이 그저 숨죽여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지만 길동은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이 서름이, 이 분노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홍길동이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무렵 길동은 이미 한양에서 소문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재주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자의 재주는 빛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랑채 골목에서, 뒷마당 우물가에서 길동이 쓴 시 한 구절, 글 한 줄을 본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 양반 적자로 태어났다면 진작 장원급제를 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 홍판서의 귓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홍판서가 사랑채 서재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늙은 집사 김첨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길동이 쓴 글 한 장을 홍판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연히 마당에서 주운 것이라 했습니다. 홍판서는 무심코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글은 완벽했습니다. 사서삼경을 꿰뚫는 통찰력, 유려한 문장, 깊은 철학. 20살이 넘은 선비도 쓰기 어려운 수준의 글이었습니다. 누가 썼느냐? 김첨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동이 쓴 것이옵니다, 나리. 홍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피를 받은 아이가 이토록 뛰어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재주를 세상에 내보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홍판서는 글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지 마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김첨지는 깊게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홍판서는 구겨진 글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홍판서는 길동을 더욱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마주칠까 두려워 일부러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를 보면 자신의 비겁함이 보일 것 같아서, 저 아이를 인정하면 자신의 신분과 권력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홍판서가 환갑을 맞았습니다.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 모두 모였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길동의 어머니 춘섬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서자인 길동은 행랑채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몰래 사랑채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길동은 담장 너머로 잔치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홍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고 홍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대신이 홍판서에게 물었습니다. 판서 어르신, 두 아들을 두셨으니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 말에 홍판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라고는 인형 하나뿐이요. 하지만 그 하나로도 충분하오. 길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라고는 인형 하나뿐이다. 자신은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손으로 담장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동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은 태어났느냐고, 왜 아버지는 자신을 보지 않느냐고, 왜 자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을 수 없느냐고. 춘섬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태어난 신분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길동은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글을 쓰지도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무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재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힘이라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이 서름을, 이 분노를 표출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길동은 17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고 몸은 단단해졌으며 눈빛은 예전과 달리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홍판서와 마주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홍판서가 사랑채에서 안채로 가던 길, 길동이 뒷마당에서 나오던 길, 두 사람이 좁은 골목에서 마주쳤습니다. 길동은 멈췄습니다. 홍판서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단 한마디. 그 한마디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홍판서도 입을 열고 싶었습니다. 길동아. 단 한마디. 그 한마디만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은 서자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한 번의 눈맞춤도 없이, 그날 밤 길동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닌 사람. 형의 동생이지만 동생이 아닌 사람. 홍씨 집안의 피를 받았지만 홍씨가 아닌 사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길동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다고, 이 신분을 벗어나겠다고, 아니,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서자도 사람이라고, 서자도 꿈을 꿀 수 있다고, 서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홍길동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길동을 도둑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길동을 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편에 서는 억울한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5년, 서기 1613년. 조선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광해군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고 신하들은 파벌 싸움에 몰두했으며 백성들은 전쟁 이후의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조판서 홍문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판서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였고 그의 적자 홍인영은 서인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안, 같은 피를 나눈 부자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이었습니다. 홍인영은 25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5년째 한성부 주부라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이나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광해군의 폭정을, 형제 살해를,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의 줄타기 외교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주 다퉜습니다. 큰 소리가 사랑채에서 들려올 때마다 행랑채의 길동은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그럴 때마다 길동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길동 때문인 것처럼. 저 서자 자식만 없었어도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정실 부인은 길동을 증오했습니다. 길동이 태어난 날부터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동은 남편의 배신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더 끔찍한 것은 길동이 인형보다 똑똑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정실 부인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길동이 적자였다면, 만약 길동이 서자가 아니었다면 인형의 자리는, 아니 자신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정실 부인은 길동을 더욱 철저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길동이 18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홍판서가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 대신 몇 명이 모여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또다시 반대파 신하들을 숙청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홍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길동이 나무를 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홍판서의 눈과 길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홍판서는 보았습니다.
길동의 눈빛을 예전에 그 슬프고 애처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단단하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홍판서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길동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길동은 어머니 춘섬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떠나겠다고, 더 이상 이곳에서 숨죽여 살 수 없다고. 춘섬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길동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머무르면 길동의 재능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길동의 영혼은 조금씩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춘섬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몇 냥과 길동이 어렸을 때 쓴 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동아, 어디를 가든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잊지 말아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도 잊지 말거라. 길동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달빛만이 비추는 밤, 홍판서 댁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홍길동은 한양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동이 처음 도착한 곳은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길동은 보았습니다. 양반들의 횡포를, 탐관 오리들의 착취를, 굶주리는 백성들을, 전쟁 이후 농사를 지을 땅도 씨앗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광해군의 정치는 한양에서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혼란은 백성들의 삶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부역은 가혹해졌으며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길동은 어느 주막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원님이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어 창고에 쌓아두고 그걸 몰래 팔아 자기 배를 불린다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원님의 창고는 쌀로 가득하다고. 길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삼경, 길동은 관아의 곡식 창고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무술을 익혔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을 넘고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쌀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가마니의 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내야 했던 그 쌀. 길동은 그 쌀을 지게에 지고 하나씩 마을로 날랐습니다. 굶주리는 집 앞마다 쌀 한 가마니씩을 놓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길동은 관아 벽에 글을 남겼습니다. 백성의 것을 백성에게 돌려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성들은 집 앞에 놓인 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아의 원님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포졸들을 풀어 범인을 찾았지만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남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자가 관아의 쌀을 빼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네. 홍길동? 그게 누구인가? 모르네. 하지만 의로운 사람임은 분명하네. 그렇게 홍길동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정부패를 보았고 가는 곳마다 굶주리는 백성을 보았으며 가는 곳마다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탐과 놀이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은 도적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였습니다. 길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길동은 생각했습니다. 법이 백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인가? 법이 오히려 백성을 억누른다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진정한 죄인가? 길동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이제 팔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도적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를 의적이라 불렀으며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를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홍길동은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홍길동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도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증거였습니다. 한양의 홍판서 댁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홍판서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홍판서는 은밀히 사람을 풀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 홍길동이 바로 자신의 서자라는 것을. 홍판서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피를 받은 아이가 이토록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자신에게도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그 아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나 한가. 홍판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길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길동은 멀리 떠나버렸고 이미 길동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고 싶어 하던 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꾸려는 의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홍길동의 재능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재능을 죄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그를 서자로 낙인 찍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길동은 그 낙인을 떼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홍판서의 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백성들의 홍길동이었습니다. 홍길동이 집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길동은 20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팔도 방방곡곡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탐과 놀이와 싸우고 혼자서 백성을 구하고 혼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길동이 뛰어나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길동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바꾸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해 가을, 길동은 지리산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길동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백륜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원래 양반 집안의 서자였으나 길동처럼 집을 떠나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백륜은 길동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홍 의사를 따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불공정한 세상과 싸우고 싶습니다. 길동은 백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과 같은 분노가, 같은 서름이,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박흥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구걸하며 살다가 길동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몸뚱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길동은 박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최담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양반에게 매를 맞고 관리에게 착취당하고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당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길동은 최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자, 고아, 천민,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 양반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 신분도 나이도 출신도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 이 세상의 불공정함에 분노하고 있었고 모두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으며 모두 홍길동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길동은 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적이 아니요. 우리는 빈곤한 자를 돕는 의로운 무리, 활빈당이요. 활빈당. 가난한 이를 돕는 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홍길동의 활빈당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규율이 있었습니다. 첫째,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둘째, 탐관오리와 부정한 양반의 재물만 빼앗는다. 셋째, 빼앗은 재물은 반드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준다. 넷째, 여자와 아이는 절대 해치지 않는다. 다섯째, 불의를 보면 반드시 나서서 막는다. 이 규율은 칼에 새겨져 모든 활빈당원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활빈당의 첫 번째 큰 행동은 경상도 안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사또가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횡령하여 사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기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홍길동의 활빈당이 나타났습니다. 한밤중 30명의 활빈당원이 관할을 습격했습니다. 포졸들을 제압하고 창고를 열고 사또를 결박했습니다. 길동은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피와 땀으로 모은 것을 4배를 채우는 데 쓰다니 오늘 그 값을 치르게 하겠노라. 활빈당은 창고의 쌀과 돈을 모두 꺼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관아 마당에 묶어놓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또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군사를 보내 활빈당을 잡으라 했지만 이미 그들은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활빈당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판서의 적자, 홍인영이 활빈당 토벌대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홍인영을 불렀습니다. 경의 집안에서 나온 역적을 경이 잡아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홍인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길동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는 것을. 하지만 인영은 길동을 한 번도 동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길동은 그저 집안의 수치였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아버지를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동이 역적이 되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홍인영은 분노했습니다. 서자 주제에 감히. 홍인영은 군사 500명을 이끌고 활빈당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홍인영과 홍길동이 마주쳤습니다. 활빈당이 그 마을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광군이 나타났습니다. 홍인영이 말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역적 홍길동, 광군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 길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형님, 아니, 이제는 형님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람. 적자 홍인영. 길동은 천천히 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과 동생. 하지만 이제는 적과 적. 광군의 책임자와 역적의 우두머리. 길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는 형님에게도 동생이 아니었구나. 활빈 당원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광군도 창을 겨누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길동이 손을 들어 활빈 당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홍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러서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때는 형제가 아닌 서로의 신념을 건 대결이 될 것이라고. 활빈당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홍인영은 군사를 이끌고 뒤쫓았지만 그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홍인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인영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활빈당, 의로운 이들이 모이다. 활빈당이 결성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활빈당의 수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활빈당의 거점이 생겼고 각 지역마다 홍길동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홍길동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홍길동 놀이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홍길동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렴. 홍길동은 더 이상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에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양반 김진사라는 자가 백성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관리를 매수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내쫓았습니다. 10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중에는 과부와 고아도 있었고 늙은 노인도 있었으며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진사의 집 앞에 모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포졸들을 불러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진사님, 그 땅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일구어온 땅이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김진사는 채찍으로 그 늙은 농부를 때렸습니다. 이놈들아, 문서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날 밤 활빈당이 나타났습니다. 홍길동과 20명의 활빈당원이 김진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양반 집에 침입하다니. 길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짓밟는 자는 양반이 아니라고. 그저 권력을 악용하는 도적일 뿐이라고. 활빈당은 김진사가 보관하던 위조 문서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빼앗아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진사는 관아에 고발했지만 오히려 위조 문서 일이 드러나 벌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홍길동 만세, 활빈당 만세.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굶주리는 마을에 쌀을 나누어 주었고, 경상도에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백성을 구해냈으며, 전라도에서는 기생으로 팔려가는 처녀를 구출했습니다. 활빈당이 나타나는 곳마다 불의는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물론 활빈당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때로는 관군에게 쫓겨 도망치기도 했으며, 때로는 동료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빈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멈추면 백성들의 희망도 사라진다는 것을, 자신들이 포기하면 이 세상의 불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지리산 활빈당의 본거지에서 길동은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둘러싸고 술 한 잔씩을 나누며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윤이 물었습니다. 길동 형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길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한 마을 한 마을에 희망을 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활빈당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광해군은 분노했습니다. 한낱 도적 무리가 나라를 농락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인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홍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홍인영, 경이 활빈당 토벌을 맡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홍길동을 잡지 못하였는가? 홍인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그자가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 종적을 감추기에 잡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광해군이 비웃었습니다. 백성들의 도움? 그것은 곧 백성들이 역적의 편이라는 말이 아니냐? 그렇다면 백성들까지 모두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냐? 조정은 술렁거렸습니다. 홍판서가 나섰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무지하여 홍길동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이옵니다. 백성을 벌하시면 오히려 민심이 더 흉흉해질 것이옵니다. 광해군은 화를 사귀지 못했지만 홍판서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석 달 안에 홍길동을 잡아오지 못하면 홍인영, 경의 목도 내놓아야 할 것이오. 홍인영은 궁궐을 나서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석 달. 단 석 달 안에 홍길동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홍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홍판서가 사랑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영아, 길동을 정말 잡을 셈이냐?
홍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역적입니다. 역적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홍 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내 동생이다. 홍인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하나뿐입니다. 서자는 동생이 아니옵니다. 홍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평생 해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길동을 서자로만 대했기에 인영도 길동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홍 판서는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의 춘섬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길동을 잡기 위해 인영이 대대적인 토벌에 나선다는 소식을. 춘섬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동아, 부디 무사하렴. 어머니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멀리 지리산까지 날아갔습니다. 길동은 그날 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처음부터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영웅 홍길동. 하지만 동시에 조정의 역적 홍길동. 그의 운명은 이제 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정의 광군을 이끄는 적자, 한 명은 백성의 희망이 된 서자. 둘의 대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홍인영은 1000명의 광군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활빈당의 본거지가 그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동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은밀히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광군이 오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활빈 당원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100여 명. 1000명의 광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윤이 말했습니다. 형님, 일단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을 넘어 전라도로 가면. 하지만 길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백성들은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광군은 화풀이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길동은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사흘 후 지리산 기슭에서 광군과 활빈당이 마주쳤습니다. 1000명. 내 광군이 산기슭을 포위했고 100여 명의 활빈당이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홍인영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적 홍길동,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항복하고 나와라. 길동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과 동생.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길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니, 홍인영 나리. 저는 역적이 아니오. 백성을 위해 싸울 뿐이요. 인영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말이 많구나. 역적은 역적일 뿐이다. 군사들, 저들을 포위하라. 광군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활빈당도 칼을 뽑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활빈당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백윤이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박흥이 창에 찔려 피를 흘렸습니다. 최담이 적군 셋을 베고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동은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길동은 칼을 휘두르며 광군을 베어 넘겼습니다. 그의 무술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10명, 20명의 광군이 길동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홍인영이 말에서 내려 직접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홍길동, 내 상대는 나다. 길동은 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한때는 존경했던 사람, 한때는 닮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두 사람의 칼이 맞부딪혔습니다. 쟁, 불꽃이 튀었습니다. 인영의 검술도 뛰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홀로 훈련하며 익힌 실전 검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합을 겨루었습니다.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으며 팔이 저렸습니다. 그 순간 인영의 칼이 길동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인영의 갑옷에 금이 가도록 일격을 날렸습니다. 인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서자는 서자답게 조용히 살았으면 될 것을. 길동은 피를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모르실 겁니다. 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영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알 필요도 없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활빈당원 대부분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이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길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싸워봐야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두 죽을 뿐이었습니다. 길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활빈당원들이여, 후퇴한다. 살아서 다시 싸우자. 길동은 동료들을 이끌고 산 깊숙이 도망쳤습니다. 광군이 뒤쫓았지만 활빈당은 산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광군은 뒤쫓기를 포기했습니다. 홍인영은 주먹을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 놓쳤습니다. 또 길동을 잡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안도감이 무엇인지 인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활빈당의 생존자들은 깊은 산속 동굴에 모였습니다. 100여 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40명. 그것도 대부분 부상을 입었습니다. 길동은 동료들을 하나하나 돌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백윤이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른 활빈 당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쓰러진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의. 길동은 그런 동료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편 한양의 홍판서 댁에서는 춘섬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기를, 아들이 다치지 않기를. 홍판서도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형과 길동, 두 아들이 서로 칼을 겨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홍판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길동을 서자로만 대했던 것, 길동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던 것, 인형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 홍판서는 늙은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형제의 대결, 그것은 단순한 광군과 역적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세상의 불공정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적자와 서자 같은 피를 나눴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 그들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9년 가을, 지리산 전투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활빈당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큰 규모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광군의 추격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길동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로라도 혼자서라도 백성을 위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춘섬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길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길동에게 유일한 가족, 길동을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 길동은 망설였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광군이 득실거렸고 길동을 잡기 위한 포상금이 걸려 있었으며 형 인형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했습니다. 길동은 밤을 틈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길동은 얼굴을 가리고 행랑채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춘섬이 누워있는 작은 방. 춘섬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길동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춘섬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동아, 정말 너냐? 꿈이 아니냐? 길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길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길동아, 많이 컸구나. 이제 정말 어엿한 사내가 되었구나. 춘섬은 떨리는 손으로 길동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너를 역적이라 부르지만 어머니는 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길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불효자식이 어머니를 이렇게 걱정시켰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길동아. 너는 불효가 아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춘섬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길동아,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보렴. 그분도 후회하고 계신다. 길동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평생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인 사람. 길동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춘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마음이 편하구나. 내가 왔으니 이제 눈을 감아도 어머니, 안 됩니다. 눈을 뜨세요. 하지만 춘섬은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서자의 어머니로 살며 설움을 참고 눈물을 삼키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여인.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이 틀 무렵 길동은 조용히 어머니를 누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홍판서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춘섬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길동이 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홍판서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동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깊은 골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길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라 하셨습니다. 홍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춘섬이가. 홍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섬. 평생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 하지만 자신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여인. 홍판서는 길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길동아,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길동은 멈칫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평생 기다렸던 말. 하지만 이제 와서 듣는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홍판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아들로 대하지 않은 것이, 너를 서자로만 본 것이 모두 내 잘못이었다. 홍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안다. 하지만 너무 늦었구나. 길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뭉쳐있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원망,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판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길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길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길동아,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길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저를 낳고도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홍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동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라고, 복수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고. 길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홍판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너는 이미 나를 넘어섰구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길동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홍판서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길동아, 부디, 무사하길. 길동이 집을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인영이 나타났습니다. 광군을 이끌고 집을 포위했습니다. 홍길동,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 길동은 칼을 뽑았습니다. 인영도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홍판서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인영아, 안 된다. 아버지, 비켜주십시오. 저자는 역적입니다. 인영아, 제발, 그 아이는 내 동생이다. 인영은 칼을 떨었습니다. 동생, 평생 부정했던 단어. 하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 사이 길동은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인영은 뒤쫓으려 했지만 홍판서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놓아주십시오. 인영아, 그만해라. 이제 그만. 홍판서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인영은 아버지를 보며 칼을 내렸습니다. 그날 홍판서 댁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춘섬의 죽음,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별. 홍길동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어머니의 무덤에, 아버지의 용서에, 형과의 악연에 작별을 고하며 이제 길동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싸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내는 것.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홍길동은 이제 완전히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조선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패하고 유폐시켰으며 반대파 신하들을 숙청하고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광해군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은 두려움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광해군에게 맞서는 사람. 바로 홍길동이었습니다. 그의 봄, 놀라운 소문이 한양에 퍼졌습니다. 홍길동이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적이 왕에게 상소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백성을 착취하고 신하를 숙청하고 어머니를 유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의 도리이옵니까? 신은 비록 역적의 몸이나 백성을 위하여 감히 묻사옵니다. 광해군은 그 상소문을 읽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감히 역적놈이 과인에게. 광해군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홍길동을 산채로 잡아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고 홍길동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벼슬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길동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경복궁 정문에 경문을 붙였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다.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왕이 아니다. 창덕궁 담장에 글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왕을 세운 것은 백성을 위함이지 왕을 위함이 아니다. 심지어 종묘 앞에 나타나 외쳤습니다. 선왕들이시여,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사옵니다. 부디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백성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두려워했고, 일부는 기뻐했으며, 일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홍길동은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광해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홍길동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광해군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홍길동이 진정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과인 앞에 나와서 당당히 말해보라. 과인이 직접 만나주겠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길동이 나타나면 즉시 잡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그것을 알면서도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동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그해 여름 경복궁 근정전, 광해군이 옥좌에 앉았고 조정의 모든 대신이 모였으며 수백 명의 금군이 칼을 들고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나타났습니다. 혼자, 무기도 없이, 다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홍판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홍인영도 금군을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길동은 광해군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광해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광해군이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역적놈이 과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느냐? 길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백성을 위해 싸우는 자일 뿐이옵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하지만 길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고 신하를 숙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의 도리이옵니까? 근정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광해군 앞에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길동은 계속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궁궐에만 계시며 이를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광해군이 일어섰습니다. 닥쳐라. 과인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고심했는지 내가 아느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반역을 꾀하는 신하들 사이에서 과인이 얼마나 어렵게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 길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심은 이해하옵니다. 하지만 전하,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백성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옵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껍데기일 뿐이옵니다. 광해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길동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고 진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금군들에게 명했습니다. 저자를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금군들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홍인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늙은 영의정이었습니다. 전하, 잠시만 기다려 주소서. 영의정은 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홍길동, 내 말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내가 법을 어기고 도적질을 한 것 또한 사실이 아니냐? 길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신은 법을 어겼사옵니다.
하지만 법이 백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 진정한 죄이옵니까? 신은 백성의 것을 백성에게 돌려준 것뿐이옵니다. 영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용기는 인정하노라. 하지만 이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진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죄다. 길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기꺼이 그 죄를 지겠사옵니다. 다만 전하께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광해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의 목을 베시되 백성만큼은 살려주소서. 그 순간 근정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목숨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안녕을 걱정하다니. 일부 대신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백성들도 궁궐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홍길동을 살려주소서. 그 목소리는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홍길동을 살려주소서. 홍길동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홍길동은 백성의 영웅이옵니다. 광해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역적을 죽이면 백성들의 반발이 클 것이고 저 역적을 살려주면 왕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결국 명을 내렸습니다. 홍길동을 옥에 가두어라. 추후에 처분하겠다. 길동은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퍼져나갔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전국 팔도에 길동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 말은 광해군의 귓가에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해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길동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옥에 갇힌 길동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형 홍인형이었습니다. 인형은 창살 너머로 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정말 두렵지 않느냐? 길동은 웃었습니다. 두렵지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존경한다. 그 말을 남기고 인형은 돌아섰습니다. 길동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님, 이제야 형님이 자신을 봐주는구나. 비록 옥에 갇힌 몸이지만 길동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광해군 즉위 10년 가을, 홍길동이 옥에 갇힌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는 길동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즉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유배를 보내야 한다고 했으며, 일부는 사면하여 관직을 주자고까지 했습니다. 광해군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길동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백성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홍길동을 풀어주라. 홍길동은 역적이 아니다. 조정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활빈당 잔당들이 옥을 습격한 것입니다. 백윤을 비롯한 40여 명의 활빈당원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양의 옥을 공격했습니다. 포졸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활빈 당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길동 형님을 구해야 한다. 형님 없이는 우리도 없다. 그들은 결국 옥문을 부수고 길동을 구출했습니다. 길동은 동료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왜 왔느냐? 너희까지 죽을 수 있는데. 백윤이 웃었습니다. 형님,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했지 않습니까? 활빈당은 길동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광군이 뒤쫓았지만 백성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저들을 보내주시오. 홍길동은 우리의 은인이요. 광군은 백성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활빈당은 한양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까지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이 화풀이로 백성들을 벌할 것이 뻔했습니다. 길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활빈당은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길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할 것인가? 길동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활빈당을 이끌고 한양을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백윤을 비롯한 일부 활빈 당원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나라를 바꿀 때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형님이 왕이 되십시오. 하지만 길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동은 깊은 밤 홀로 산속을 거닐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길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춘섬이 했던 말,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다. 아버지 홍판서가 흘렸던 눈물, 형 홍인형이 했던 말, 존경한다. 그리고 백성들의 함성, 홍길동은 우리의 영웅이다. 길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권력도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세상이 조금 더 공정해지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것을, 단지 서자도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것을, 단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길동은 활빈 당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동료들이여, 나는 이제 활빈당을 해산하고자 한다. 활빈 당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왜 지금 멈추십니까? 길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조정은 우리를 잡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고 우리와 광군의 싸움에서 무고한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길동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칼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길동은 활빈 당원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따라 많은 것을 희생했다. 이제 그대들은 자유다. 각자 원하는 삶을 살아라.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자는 돌아가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자는 그렇게 살아라. 활빈 당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형님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길동은 웃었습니다. 나는 조선을 떠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나는 영원히 역적일 뿐이다.
하지만 바다 건너 어딘가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길동은 모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대들과 함께한 시간을 잊지 않겠다. 그대들 덕분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맙다. 활빈당은 그렇게 해산되었습니다. 활빈당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산속에 숨어 살았으며, 일부는 계속 백성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홍길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홍길동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편 길동은 마지막으로 한양을 찾았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춘섬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길동이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미움보다 용서를 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대로 저는 복수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땅을 떠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땅이 조금 더 공정해진다면 그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판서였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동아, 잘 가거라. 부디 행복하길. 길동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서쪽으로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복수가 아닌 용서였고, 분노가 아닌 평화였으며, 증오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이 조선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부는 그가 바다 건너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했고, 일부는 그가 명나라로 갔다고 했으며, 일부는 그가 산속에서 은둔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홍길동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었다는 것. 홍판서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정에 나가 백성을 위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아들 길동이 했던 말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껍데기일 뿐이다. 홍판서는 광해군에게 간언했습니다. 세금을 줄여달라고,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를 처벌해달라고. 물론 광해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자 홍인영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빈당 토벌에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길동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인영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길동이는 정말 역적이었습니까? 홍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길동이는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다. 다만 세상이 그를 역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인영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힘을 얻게 되면
서자도 사람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동생이 꿈꾸었던 그 세상을 만들겠다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홍길동의 전설이 퍼져나갔습니다. 주막에서, 시장에서,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은 홍길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길동이 관아에 썩은 쌀을 빼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더라. 홍길동이 탐관 오리를 혼내주었다더라. 홍길동은 서자였지만 누구보다 의로웠다더라.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홍길동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길동아, 홍길동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렴. 네, 어머니. 홍길동은 더 이상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13년, 서기 1621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고 인조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홍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동이 말했던 것이 옳았습니다. 백성을 저버린 왕은 결국 백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새로운 왕 인조는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분의 차별은 있었고, 여전히 서자는 차별받았으며, 여전히 불공정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홍판서가 세상을 떠난 것은 인조 3년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아들 인형을 불렀습니다. 인형아, 길동이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리고 길동이가 꿈꾸던 세상을 내가 만들어다오. 예,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판서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젊은 날의 길동을 보았습니다. 총명하고 의롭고 당당했던 그 아들을. 길동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홍길동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소설로 쓰였고 판소리로 불렸으며 연극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았지만 그 차별에 굴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던 사람.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홍길동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세상에서도 여전히 불공정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홍길동의 이야기는 용기를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해도 포기하지 마라.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복수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다. 이것이 홍길동이 남긴 것입니다. 홍길동은 율도국의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어디선가 평범하게 살다 갔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았다는 것, 그가 싸웠다는 것,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분노할 때, 우리가 약자를 보고 도우려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려 할 때, 그곳에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 서자로 태어나 역적으로 불렸지만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영웅으로 남은 사람. 그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과연 변했는가? 여전히 불공정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홍길동이 남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홍길동이 남긴 것. 이것으로 홍길동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함께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